건강 토크쇼를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앞서 우리 권혁상 교수님께서 해주신 강연에서 당뇨병 왕초보가 알아야 할 4가지를 이제 배웠고요. 당뇨병을 맨 처음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누구나 다 나 당뇨병 이제부터 관리 잘해야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당뇨병을 진단을 받게 되면 받음과 동시에 익숙했었던 생활 패턴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관리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와 그리고 내가 시도를 해야 되는 것들이 2가지가 중첩이 되어서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야기를 시킵니다. 실제적으로도 여러 감정들이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러한 감정들은 잘못된 감정은 아닙니다. 부정, 분노, 우울들이 계속 지속이 될 경우에는 내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약해지게 됩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첫 부분으로 넣었냐 하면, 이 감정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 또한도 당뇨병이랑 같이 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블러-로스라는 학자가 실은 암 환자들이 암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개발된 5가지 단계인 것이고, 이것이 여러 학자들에 거치게 되면서 7단계로 거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충격을 받는 것은 당뇨병 진단을 받는 것이고, 그 뒤에 설마 아닐 거야 라는 부정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왜 나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었는데, 나 이렇게까지 관리했었는데 왜 나한테, 이러한 분노를 일게 되고, 그 다음이 바로 민간요법을 많이 하는 타협 단계로 오게 됩니다. 그래도 되지 않을 경우에 다운 모드, 우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도 저도 안 돼서 교수님한테 가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주치의와 약을 변화를 주거나 어떤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탐색을 하게 되고, 그 뒤에 해봐야 되겠다, 가장 좋은 것이 이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현실적으로 올라와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일상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고착되어 있으면 그때 수용 단계로 가기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과, 중요한 것은 나의 개인적인 성향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내가 진단받은 시점에 다른 외부 환경, 즉 내가 집안에 일이 있었는데 당뇨병까지 진단을 받았어, 아니면 내가 기존에 있었던 다른 병이 있었는데 진단을 받았어, 이렇게 될 경우 굉장한 스트레스로 오게 되면서 더 극심한 우울이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뇨병을 회피를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어디로 가야 되나 수용을 잘 빨리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분들이 종종 바늘로 찔러서 혈당 측정을 하는 것을 좀 거부하거나 좀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가 혈당 측정을 통해서 생활 습관에 따른 혈당 변화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식사나 운동, 스트레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저혈당이나 고혈당이 왔을 때는 신속하게 발견하고 미리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당뇨약이나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용량 조절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고, 또 의료진의 진료 및 상담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서 혈당을 목표내로 잘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도구라고 하겠습니다. 혈당 측정은 이제 매 식전 혈당과 매 식후 혈당, 또는 이제 잠자기 전 혈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혈당 측정 중에 이제 공복 혈당이라고 하는 것은 식사 전에 혈당 측정을 하는 것으로, 약이나 인슐린 주사 전에 혈당 측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후 혈당은 식사 첫 숟가락을 뜬 시점부터 2시간째 혈당을 측정하는 것으로, 주로 이제 탄수화물 섭취가 많거나 외식을 하는 경우에 식습관의 패턴에 혈당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당의 측정이나 빈도, 시간, 이런 것들은 환자의 상태나 경제 상황, 알고자 하는 정보 등에 따라서 모두 개별화할 수 있습니다. 자가혈당 측정기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고요. 사용 설명서에 따라서 바르게 혈당 측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사용법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물품이 구비가 되면 이제 혈당기 시험제 유효 기간을 좀 확인하게 되겠고, 손을 깨끗이 씻은 상태에서 건조시켜 줍니다.
그리고 손을 심장 아래로 향하고 손가락 끝으로 피를 모아줍니다. 혈당기에 시험지를 넣고 손가락은 통증이 덜한 곳을 선택해서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체열을 해줍니다. 사용 설명서에 따라서 혈액을 흡입시켜 혈당치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사용한다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혈당 측정기는 병원 혈액 검사랑 비교해서 한 10에서 15% 정도는 낮게 측정되기 때문에요. 혈당 수치를 해석하는 데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집에서 혈당 측정을 하실 때 손가락 끝을 너무 쥐어짜게 되면 실제 혈당보다는 좀 낮게 측정이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과일을 깎아 먹다가 오염된 손으로 혈당을 측정하게 되면 또 높게 측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방법으로 혈당 측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1년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서 측정한 혈당치와 비교해서 정확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의 식사 관리 비법을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뭘 먹으면 좋아질까라고 많은 질문하시고 궁금해하시는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뇨병에 있어 특별한 음식은 없습니다. 내가 현재 먹고 있는 식사를 점검해서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떤 점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가능한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꾸는 게 식사요법입니다.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먹는 게 필요하고요. 네. 무엇을 먹을 건지 가급적이면 반찬을 골고루 먹는 습관과 얼마나 먹을 건지 내 키와 체중, 활동 정도에 맞춰서 알맞은 양을 먹는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과식하지 않는 건강식을 이루는 게 좋겠고요. 제 키하고 체중, 활동 정도를 이용해서 내가 얼만큼 먹어야 되지 알아보는 건데요. 네.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키 곱하기 22를,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키 곱하기 21을 하면 내 키의 가장 이상적인 체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상적인 체중과 나의 현재 체중을 비교해서 90에서 110% 범위라 그러면 정상 체중 범위, 120%가 넘어가면 비만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이상 체중을 가지고 내가 현재 정상이라 그러면 이상 체중에다 30 정도를 곱하면 또 비만이거나 활동이 적을 때는 25 정도를 너무 말랐거나 활동량이 많을 때는 35에서 40을 곱하게 되면 내가 먹어야 될 양이 나옵니다. 이런 계산식이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일단은 복잡합니다. 과식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은 100%, 단백질은 50%, 지방은 10%가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만드는 것 외에도 우리의 근육과 뼈와 피를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질 좋은 재료가 고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기 섭취는 필요하고요. 당뇨에 채소가 좋다고 하지만 채소를 먹는 것 외에도 단백질을 함께 먹는 게 중요합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가급적이면 너무 기름진 것들, 그러니까 삼겹살이라든가 아니면 기름에 튀긴 치킨보다는 구운 고기, 삼겹살보다는 등심이라든가 아니면은 기름기를 좀 잘라낸 고기를 먹는다든가 아니면 전기구이 통각을 먹는 게 좋겠고요. 보통 당뇨병에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없습니다. 당뇨병은 양의 개념이기 때문에 과일도 드셔도 됩니다. 과일을 먹을 때는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열량 범위 내에서 먹는 게 필요하고요. 어느 정도 양을 조절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바나나처럼 당분이 많고 수분이 적은 거는 50g, 반 개 정도가 해당되지만 수분이 많고 당도가 떨어지는 토마토는 작은 거 2개, 350g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식후 혈당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식후 혈당은 내가 먹은 음식의 탄수화물 양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탄수화물이 적고 그 다음에 열량까지 적은 것들은 좀 자유롭게 드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로 당뇨병 환자들한테 많이 드시라고 그러는 채소 종류, 콩나물, 시금치, 배추 그런 것들은 많이 드셔도 되고요. 또 해조류들, 미역, 김, 다시마, 곤약 같은 것들도 자유롭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단맛이 없는 차 종류, 보리차라든가 뭐 홍차나 녹차 같은 것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단맛이 나는 것 중에서 열량이 없는 인공 감미료를 사용한 다이어트 콜라라든가 제로 사이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시고 향신료들도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드시지 말아야 될 것들은 급격하게 혈당을 올리는 단맛이 나는 매실 액기스라든가 모가차, 유자차라든가 꼬맹이 요구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당지수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많이 아시는데요. 이 당지수라는 것은 50g이 함유된 음식을 먹고 나서 식후 2시간까지의 혈당을 포도당이라든가 흰빵을 먹은 것과 비교해서 퍼센트로 나타낸 지수입니다. 그래서 70이 넘어가면 고 GI 식품이라고 얘기하고 55 미만일 때는 저 GI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고 GI 식품을 먹게 되면은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슐린 요구량이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중성지방도 상승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저 GI 식품을 먹게 되면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인슐린 필요량이 감소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운 감자하고 튀긴 감자를 보시면 구운 감자는 GI가 85, 튀긴 감자는 GI가 57, 열량을 보시게 되면 구운 감자는 93칼로리인데 비해서 튀긴 감자는 532칼로리로 4.5배가 높게 되죠. 예. 그래서 2시간까지 혈당은 괜찮지만 그 이후의 혈당이라든가 아니면 체중 증가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GI 자체가 가지는 한계점 때문에 GI만 가지고는 이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GI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열량과 함께 고려를 하는 게 좋겠고요. 예를 들면 밥을 먹는데 흰밥 같은 경우에는 GI가 93, 보리밥은 GI가 25. 보리밥을 선택하시게 되면 네. 혈당 조절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GI를 낮출 수 있는 식품들이 여러 개 있는데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되는 것들, 채소를 많이 먹는다든가 미역이라든가 우엉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GI가 낮아지면서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또 조리법에서도 식초를 사용하게 되면 GI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에 있어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입에 먹었을 때 단맛이 난다 하는 것들은 포도당 아니면 설탕이나 유당 같은 이당류 식품입니다. 이런 것들은 알갱이가 1개나 2개가 있기 때문에 입에 들어갔을 때 단맛이 나면서 몸에 들어가서 바로 흡수가 되면서 혈당을 올리는 그런 식품입니다. 복합당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주로 먹는 밥, 빵, 국수 같은 것들인데요. 이 아까 단순당이나 복합 이당류가 300개에서 수천 개, 수만 개가 뭉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입으로 씹어서 잘게 부수고 또 소화액으로 녹여서 몸 안에서는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내가 설탕을 먹지 않았지만 내가 밥을 먹어서 소화시키면 내 몸 안에는 이미 설탕이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따로 필요하진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섬유질이라는 게 섬유소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 포도당이나 그런 게 수만 개, 수천 개가 뭉쳐 있는데 부수는 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소화액이 더 이상 분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흡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몸에 있다가 대변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다이어트 콜라, 제로 사이다, 리콜라 사탕 이런 거 혹시 드셔보셨어요? 입에 넣으면 달고 설탕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설탕 대신에 아스팔탐이라는 인공 감미료가 사용되는데요. 이 아스팔탐은 설탕의 200배의 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분의 1만 사용하기 때문에 열량이 거의 없고 따라서 몸에 들어갔을 때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기 때문에 입에서는 단맛을 느끼면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장점을 가진 게 아스팔탐뿐만 아니라 사카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김치 담글 때 사용하시는 사카린 나트륨이라든가 아세설팜칼륨이라든가 수크랄로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쌀밥보다는 잡곡밥,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잡곡밥이 훨씬 더 혈당 조절에 유리한 것도 맞고요. 또 채소를 많이 먹으면 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쑥갓이라든가 시금치 같은 칼륨이 많은 채소를 먹게 되면
몸 밖으로 소금기를 배출하면서 혈압을 약간 조절해주는 좋은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합병증으로 콩팥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몸 안에 있는 칼륨을 바깥으로 버리지 못하면서 몸 안에 칼륨이 쌓이게 됩니다. 이 칼륨이 몸 안에 쌓이게 되면 감각 이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쥐가 나고 또 심장이 서서히 느려지면서 심장마비라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 당뇨 환자들은 채소를 많이 먹고 잡곡밥을 먹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지만 내가 합병증으로 콩팥이 나빠졌다 했을 때는 이런 것들을 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단은 잡곡밥 먹던 걸 쌀밥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고기하고 생선, 두부, 계란을 드셔야 된다 했지만 콩팥이 나쁠 때는 고기, 생선, 두부, 계란 먹는 양을 좀 줄이셔야 되고요. 또 소금기도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뇨는 결국은 혈당이 올라가는 거니까 혈당이 떨어지는 게 중요하겠죠. 기억하셔야 될 건 혈당 떨어지는 게 단기 효과가 있고 중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시면 한두 시간 식후 혈당 떨구는 효과가 있는가 하면 운동을 하게 되면 인슐린 감수성이라는 게 증가가 됩니다. 즉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잘 이용이 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약 드시거나 또는 인슐린 맞으신 분도 약효가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이게 길게는 하루 반, 이틀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대표적인 게 뭐 이제 빠르게 걷기나 또는 이제 뛰는 거가 되겠죠. 그다음에 근력 운동,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엮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고, 유연성 운동은 이제 스트레칭 같은 게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를 다 하면 좋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을 하시고 천천히 내 몸에 적합하게 맞게 하셔야지, 괜히 욕심내셔가지고 안 하시던 엮기를 들으시다 보면 이제 오십견이 온다든지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운동들을 서서히 맞춰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운동을 하시게 되면 아까 제일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저혈당이 쉽게 오거나 자주 오셨던 분들은 운동 전후에 혈당 측정기 꼭 구비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주치 선생님이랑 상담하시라는 거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병 환자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망막 합병증이 있어서 이제 망막 출혈이 있으신 분들은 엮기 들려고 이렇게 꼭 힘주시다가 갑자기 터질 수가 있거든요.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제한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운동들이 있고, 또 반면에 조금 더 많이 하시면 좋은 운동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상의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적인 답변은 알리셔야 됩니다 라는 것과, 당뇨병 우리 교육자들이 하는 대로, 그리고 주치의가 처방한 대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교과서적인 답변이고요. 그런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교과서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20대부터, 그러니까 청년부터 장년층까지 제가 이렇게 발췌해 온 이유는 많은 환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호소하는 부분들이었었고, 60대 이상은 오히려 관리를 좀 더 잘합니다. 호소하시는 문제를 좀 살펴보면 20대는 동성, 이성 친구한테 어떻게 알려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알린다고 하면 또는 알리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그 안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30대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제가 많이 상담을 한 결과 결혼할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며 결혼할 상대의 부모님께 알려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 다음에 40, 50대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사회생활을 했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데 내가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회식 자리를 잦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근을 해야 되는데 운동할 시간이 없는데요? 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에서의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 중에 너무나 사회활동이 지금 이제 막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사회활동이 시작이 되고 사회관계가 구축이 되고 확대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당뇨병을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20대에서는 일단은 이성 친구랑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성 친구랑 만났을 때 아까 이영란 영양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못 먹는 음식은 없습니다. 맛있게 드실 때 양을 조절을 하시고 뒤에 디저트를 먹으러 가시기보다는
액티비티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30대 제가 실제적으로 많은 상담을 했었는데 결혼할 상대를 데리고 와서 울면서도 상담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은폐, 회피 이것보단 공개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습니다. 둘이서 먼저 합의가 되고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힘이 생기면 그 뒤에 부모님께 언제 어떻게 알릴 것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권고하는 부분이 화장실을 가실 때, 근무하실 때 잠깐이라도 금방 안 일어나셨잖아요. 근데 화장실을 가실 때는 내 층에 있는 화장실보다 위에 있는 층, 아래에 있는 층을 이용하셔서 계단을 이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정말로 많이 됩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아체 많이 섭취하고 영양사와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그 뒤에 회식 후가 중요한데 되도록이면 차를 가져오지 않으시는 게 참 좋고 만약에 차를 안 가져오셨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되 버스는 두세 정거장 전에 그리고 택시를 이용하시더라도 코 앞에서 딱 내리지 마시고 좀 저는 양심적으로 그래서 좀 더 일찍 내리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병을 밝히는 것 자체가 그것이 정답인 것인가?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밝히지 않고도 관리를 잘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단 당뇨병을 내가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고 한다면 주치의와 전문 교육자들과 상담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나를 그리고 나 자신한테 자신감 있게끔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족은 여러 연구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가족은 굉장히 당뇨병 관리하는 데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정확한 교육이 굉장히 이행되어야 된다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한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관리의 가족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적극적인 지지형입니다. 적극적인 지지형은 뭐든지 좀 같이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관리에서 도움이 되는 행동 습관에 참여를 하는 거죠. 즉 식이도 만약에 우리 집이 좀 짜게 먹었으면 좀 저염식으로 한다든지 채소를 좀 안 먹는 집이었으면 좀 채소 양을 좀 늘린다든지 야식을 많이 먹는 집이었으면 야식의 횟수를 당연히 줄여야 되는 것이고 튀김식으로 많이 볶거나 아니면 튀기는 음식을 많이 했었다면 그것을 또 찌거나 굽는 걸로 좀 바꿀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하는 가족이면 적극적인 지지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이지 당신, 너가 아닙니다. 이러고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말로만 하는 유형들이 바로 수동형 지지형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더, 그래서 우리가 아니고 너라는 측면에서의 수동형 지지형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많이 해주는 지지형이긴 합니다. 세 번째로서는 이런 부정적인 감시형인데요. 부정적인 감시형은 환자 중심이 아니라 보통은 헬리콥터 뷰를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내 기준의 판단에 의해서 식단을 짜거나 기준을 정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경우에는 환자가 느끼는 것은 자꾸 비난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무관심형은 지식도 그 다음에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서도 관심이 없는 유형이 바로 무관심형입니다. 환자만큼 당뇨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자꾸 코멘트를 하거나 참견을 하게 되면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보는 금물입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 과하게 일부 앞으로 더 가서 만약에 지적을 하게 되면 그것이 비난으로 들리고 간섭으로 들려서 내가 잘 할 수 있는데 나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보는 금물이고 세 번째로 동행.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해보시고 운동도 해보시고 식이요법도 잘 같이 해보시고 그리고 병원에도 같이 가봐야 우리 환자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동행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모 교육을 할 때 또는 가족 교육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 또 매번 할 때마다 이런 빈도부사를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도부사를 사용할 때 입을 닫고 엄지척을 해서 잘했어.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빈도부사가 튀어나오는 순간 환자분은 하지 않으시려고 하실 겁니다.
보통 70 미만을 저희가 1단계 저혈당이라고 하는데, 당뇨병이 없으신 정상인들이 3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경우 70 미만으로 또는 54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3일을 굶더라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하게끔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당뇨병은 혈당을 떨구려는 약을 먹는 거죠. 네. 그리고 인슐린도 맞으시고, 문제는 약을 먹거나 인슐린을 맞았을 때 하나를 먹으면 혈당이 50이 떨어지고 두 알을 먹으면 100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혈당이 아까 100이 정상이라고 했죠. 200, 300인 사람이 혈당약을 두 알을 먹어서 100이 떨어지면 좋은 일이겠지만, 내가 이미 정상인 상태인데 약을 두 알을 먹어서 0은 안 나오겠지만 혈당이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크겠죠. 네. 그런 면에서 저혈당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인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과 관련된 것도 있고, 아까 운동과 말씀드렸을 때 운동이 너무 과하거나, 특히 운동을 하더라도 식사가 걸러지거나 너무 늦게 또는 적게 드시고서 운동 많이 하실 경우 이제 저혈당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혈당의 증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증상들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3일을 굶어도 저혈당이 안 오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몸에서 혈당을 만들어내는 자가 발전 기능도 있지만, 네. 이렇게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뇌세포가 특히 이 혈당에 민감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몸에서 이렇게 신호가 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배고픈 게 예를 들어서 90이면 배고픈 증상, 80까지 떨어지면 식은땀, 70까지 떨어지면 손발 떨림, 그 다음에 이제 40, 30까지 떨어지면 혼수 상태, 이런 식으로 혈당의 그 수치에 맞춰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네. 그런 증상들을 느끼는 우리는 이제 자꾸 뭘 먹게 되는 거죠. 네. 문제는 이제 주무실 때는 이걸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간 저혈당 증상이라고 하면 되게 식은땀이 나거나 악목을 껐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두통이 있다, 이런 거는 야간 저혈당을 반드시 의심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저혈당은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 당연히 해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게 계속 반복이 될 경우에는 저혈당의 그런 증상들이 90일 때 나타나야 되는 증상이 양치기 소년처럼 너무 자주 오게 되면 70이 돼야지만 나타날 수가 있고, 또 40 미만이면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서 그 전에 미리 이 경고 메시지가 떠야 되는 증상들이 네. 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3, 40 돼서야 의식을 잃으면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게 저혈당 무감지증입니다. 그래서 꼭 아셔야 될 것은, 당뇨병 환자분들이 저혈당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잠시 후에 이제 저혈당 대처 방법에 대해서 우리 나영 간호사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실 텐데, 저혈당 방법이 없도록 꼭 주의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혈당 검사를 해보고, 또 저혈당 증상이 있고 또 혈당이 70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면 저혈당 응급식품을 빠르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이제 단순당질 15에서 20g 정도의 음식 섭취를 하시고, 한 15분 정도 휴식하신 다음에 혈당 점검을 하셔서 저혈당 증상이 사라졌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15분 후에 혈당이 오르지 않는다면 저혈당 음식 섭취를 한 번 더 하실 수 있으시고요. 또 많이 먹는다고 해서 또 회복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먹지 말고 알맞게 먹고 휴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식품은 이제 단순당질 한 15에서 20g 정도의 음식 섭취를 하시는 게 좋은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주스 4분의 3컵 또는 설탕이나 꿀 한 숟가락 또는 사탕 3, 4개, 요구르트 1개 정도의 음식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지방이 많이 포함된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등은 이제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적합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 중에 교육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저혈당이 오는 경우가 이제 식사가 불규칙적일 때 많이 온다고 합니다. 식사나 운동, 약물의 균형을 잘 맞춰서 생활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당뇨병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됐길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함께한 패널 분들도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돌아가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천하는 삶을 저희는 응원하고 있고, 주치의 선생님 포함해서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 그 병원 가실 때마다 문턱 다 낮으니까요. 예, 꼭 상담하시고, 당뇨병 평생 관리입니다. 지금은 뭐 90세까지 100세까지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걸음은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첫걸음에 너무 다 걸음을 다 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첫 술에 배부를 수도 없기 때문에 천천히, 그리고 교육자들과 그리고 주치의와 함께 하시면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당뇨 첫걸음이라고 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워야만 하고 되게 머리가 복잡할 수도 있는데 너무 두렵거나 어려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분들은 없고요. 만약에 이제 생활 습관 중에서 내가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한두 가지 차츰 고쳐 나간다면 언젠가는 이제 당뇨병의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당뇨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잖아요. 이 공부라는 것은 한 번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서 기억이 안 남죠. 그래서 가까운 병원, 내가 다니는 병원에 가시면 당뇨병 교실이 있습니다. 그 당뇨병 교실에 매번 가서 들으시면 이게 빠져나가는 게 덜 빠져나가고 어느 순간에 머리에 자리를 잡아서 내 습관까지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것은 내가 습관을 바꿔야지만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국은 내가 많이 아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마다 주변에 있는 병원에 당뇨병 의실을 꼭 방문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벌써 가을이 깊어가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사랑하는 가족, 친구분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가을 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알려주신 대한당뇨병학회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진행의 박형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